지금 기도 안 열면 이 환자 죽습니다. 옆에서 의사가 소리칩니다. 간호조무사가 뭘 알아? 손 떼. 낯선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갑니다. 숨을 쉬지 못한 채 입은 크게 벌어져 있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눈앞에 낯선 노인. 그 목에 유나는 볼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왜 그날 그 여자를 살리면서 내 인생은 또 한 번 무너져야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1시 지하 1층 오래된 내과 병동입니다. 형광등은 한두 개씩 나가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과 밤밤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나는 조용히 카트 위 약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3. 파견직. 야간 전담.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병원의 가장 아래쪽 직원이었죠. 유나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약 봉투를 병실 번호 순으로 정리하고 수액 세트를 점검하고 체온계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밤 근무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죠.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병원의 밤은 낮보다 더 위험합니다. 의료진이 적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죠. 유나는 카트를 밀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705호, 706호, 707호. 각 병실 문 앞에 멈춰 서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환자들의 숨소리, 보호자들의 코 고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신음소리. 모두 익숙한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710호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안에서 보호자 한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간호사님, 저희 아버지 혈압 좀 재주실 수 있나요? 아까부터 계속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갈게요. 유나는 혈압계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70대 남자 환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숨이 약간 가빴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 유나는 재빨리 혈압을 쟀습니다. 150에 95.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맥박도 빨랐죠. 산소 포화도도 체크할게요. 유나는 손가락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끼웠습니다. 92%. 정상 범위지만 환자의 평소 수치보다는 낮았습니다. 당직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체를 좀 더 세우고 계세요. 유나는 침대 각도를 조절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했죠.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심해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다시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711호를 지나 712호 앞에 섰습니다. 몇 시간 전 응급실에서 올라온 새 환자였죠.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모니터에 찍히는 심박수도 안정적이었죠.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이정선, 63세, 보호자 없음, 주소 미상, 응급 이송,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유는 탈수와 영양실조, 노숙인으로 추정된다는 메모가 있었죠. 유나는 환자의 혈압을 쟀습니다. 110에 70, 정상이었습니다. 체온도 36.5도, 맥박도 규칙적이었죠. 수액은 잘 떨어지고 있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별일 없겠네.
유나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 몇 시간 후 이 조용한 병실이 아비규환으로 변할 거라는 걸. 새벽 1시 반, 유나는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차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밤 근무의 일과 중 하나였죠.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투약 시간을 확인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파견직 간호조무사.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애매한 위치. 병원에서 가장 낮은 서열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유나에게 자비를 시켰고 의사들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유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라도 있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3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다시는 병원에서 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간호사 면허가 취소됐으니까요. 유나는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간호조무사 파견. 유나. 성도 없이 이름 2글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마치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그때 복도 끝에서 진동벨이 울렸습니다. 띠디딩 띠디딩.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테이션 모니터에 712호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죠. 또 712호네. 유나는 혈압계를 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712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침대 위 아까 그 노인이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었죠. 눈은 공포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호흡 안 잡혀요. 유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같은 병실 다른 침대의 보호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님, 이거 왜 이래요? 아니,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주사 맞고 나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유나는 재빨리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의 목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가빴습니다. 가슴은 급격하게 오르내렸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보였죠. 유나는 침대 옆 테이블을 훑어봤습니다. 조그마한 비닐 포장 하나가 찢어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땅콩 과자였죠. 유나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알레르기. 환자의 목 주위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콧구멍에서는 거친 공기만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은 들썩이지만 숨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코드 블루. 712호. 기도 폐쇄. 유나는 복도 쪽 비상 버튼을 3개 눌렀습니다. 병원 전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오기까지 최소 2분. 이 환자에게 2분은 너무 긴 시간이라는 걸. 유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년 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가 막힌 환자, 응급기도 확보술, 윤상갑상막 절개. 그때는 교수가 했지만 유나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어디를 절개하는지, 어떻게 관을 넣는지, 몇 센티미터를 자르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유나는 환자의 목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윤상갑상막, 목 앞쪽 약간 꺼진 부위, 바로 여기였습니다. 당직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에서 간호사 2명도 따라왔죠. 무슨 일이에요? 알레르기성 쇼크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혔어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산소, 에피네프린 준비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부어서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럼 삽관도 안 됩니다. 성대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환자는 점점 더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몸부림도 약해지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카트 위에 있던 알코올 솜을 한 움큼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환자의 목 주변을 미친 듯이 문질렀습니다. 의사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광고 문구가 반쯤 지워진 싸구려 플라스틱 볼펜이었죠. 간호조무사가 멋대로 그걸 어디에 써요? 의사가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이 환자 몇 분 안에 뇌사입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보호자들, 의사까지 모두가 유나의 손끝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유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볼펜을 순식간에 분해했습니다. 잉크심을 뽑아내고 속이 빈 관만 남겼죠. 플라스틱 관, 지름 5mm 정도. 충분했습니다. 소독솜을 한 번 더 꾹 눌러 환자의 목 앞쪽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꺼진 부위를 찾았죠. 윤상갑상막. 손끝으로 만져지는 작은 틈. 여기다. 유나는 비상용 작은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위보다 이게 더 정확했으니까요. 손에 땀이 맺혔지만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1cm, 딱 1cm만. 메스 끝이 환자의 피부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었습니다. 슥, 얇은 붉은 선 하나.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유나는 곧바로 볼펜관을 그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항이 느껴지다가 스르륵 하고 들어갔죠.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휙 벌어진 관을 통해 공기가 들이마셔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부풀었다가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호흡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보라색이던 입술에 서서히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왔죠. 환자의 눈에 다시 초점이 잡혔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살았다. 숨쉰다. 당직 의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말했습니다. 기도 확보됐네요.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올리죠.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혈압을 쟀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분명 내 목부터 조이러 들겠지. 환자를 살렸지만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응급시술을 했다는 사실. 그건 병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루 전 저녁 6시였습니다. 유나는 병원 건물 옆 흡연구역 벤치에 앉아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미지근한 라떼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파견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성은 가려지고 이름 두 글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유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야, 유나. 오늘도 야간까지 뛰지. 동료 간호조무사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안 뛰면 월세 못 내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유나는 웃지 않았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해봤자 이해받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집에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양엄마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심장이 나빠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한 달 요양병원 비용이 200만 원. 유나의 월급은 25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야간 수당이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때로는 7일도 일했습니다. 너 진짜 철인이구나. 나 같으면 못 버텨. 동료는 그렇게 말하고 담배를 비볐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였죠. 유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하고 달았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맛이었죠. 하지만 이게 유일한 각성제였습니다.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히는 3년 2개월 전이었죠. 그때 유나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이 작은 종합병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병원이었죠. 최신 장비, 최고의 의료진, 수많은 환자들. 유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비정규직이긴 했지만 실력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중환자실은 1초가 급한 곳이었으니까요. 빠른 판단, 정확한 손길, 냉철한 태도. 유나는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심근경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남성.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다가 바로 중환자실로 올라온 케이스였죠. 담당 교수는 흉부외과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수술 실력도 좋았지만 성격은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특히 술을 마신 날엔 더 심했습니다. 그날 밤 교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를 보더니 곧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혈전용해제 투여. 지금 당장. 하지만 환자의 차트를 본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 최근에 뇌출혈 병력이 있습니다. 혈전용해제 투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교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교수님, 말대꾸하지 말고 투여해. 지금.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다시 출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금기 사항이었죠. 유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 지시 거부하는 거야. 당장 투여 안 해. 주변 간호사들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 교수가 무서웠으니까요. 유나는 결국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투여하기 직전 다시 한번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이름으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가 반대했다는 걸. 교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맘대로 해. 근데 투여는 해. 유나는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1시간 후 환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사라졌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 CT를 찍었습니다. 대뇌에 광범위한 출혈이 보였죠. 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유나는 원무과로 불려갔습니다. 유나 씨, 어젯밤 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유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교수의 지시, 자신의 반대, 그래도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모두 사실대로 말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유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유는 의료사고였죠. 의무기록을 보면 환자에게 금기 약물을 투여한 건 간호사 유나였습니다. 교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교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교수님이 직접 지시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날 밤
중환자실 CCTV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히도요. 다른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유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유나가 혼자 판단해서 투여한 것 같다고 말했죠. 유나는 혼자였습니다. 비정규직 간호사, 3년 계약직,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사람. 반면 교수는 병원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병원은 선택을 했죠. 징계위원회는 유나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죠. 유나는 항소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증인도 없고 기록만 남아 있었죠. 그 기록에는 유나가 혼자 판단해서 금기 약물을 투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유나의 간호사 면허는 취소됐습니다. 3년간 정지가 아니라 영구 취소였죠. 유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면허,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양엄마만이 유나를 믿어줬습니다. 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아. 그 한마디가 유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양엄마도 3년 전 그 사건의 충격으로 심장이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유나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거부했어야 했나? 내가 좀 더 빨리 대처했어야 했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죠. 양엄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저축했던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는 못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종합병원에 파견직으로 들어왔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정규직에서 파견직으로 모든 게 한 단계씩 내려간 느낌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2배로 신경 썼죠. 또다시 누명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이제 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사는 것, 파견직으로 사는 것, 밤마다 일하는 것, 모두 익숙해졌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이 없었다면, 만약 교수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만약 CCTV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었습니다. 현실만 있을 뿐이었죠. 유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야간 근무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병동으로 돌아가야 했죠. 스크럽을 입고 명찰을 달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날 밤 유나는 몰랐습니다. 712호에 입원한 낯선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또다시 뒤흔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노인이 30년 전 자신을 버린 친모일 거라는 걸. 유나는 그저 평범한 밤 근무를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을 나눠주고 차트를 정리했죠. 10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에 들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스테이션에는 유나와 당직 간호사 한 명만 남아 있었죠. 유나는 카트를 끌고 각 병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705호, 706호, 707호 모두 조용했습니다. 712호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였죠. 차트를 보니 이름은 이정선. 63세. 보호자 없음.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환자의 혈압을 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체온도 맥박도 모두 정상이었죠. 환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별일 없겠네.
윤아는 기록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병실로 향했죠.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조용한 712호 병실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윤아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환자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지킬 것인가. 3년 전 윤아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교수의 지시를 따랐죠.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아는 규칙을 어기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로 했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되더라도. 712호 병실. 새벽 1시 반. 노인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크르. 목이 부풀어 오르며 공기가 지나갈 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환자의 목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피부는 뜨겁고 팽팽했죠. 부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상갑상막. 여기. 3년 전 중환자실에서 교수가 시범 보이며 했던 말을 손이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목 앞쪽,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막. 그곳을 절개하면 기도로 직접 공기를 넣을 수 있었죠. 복도 쪽에서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뒤에서 간호사 2명도 따라 들어왔죠. 뭐해요? 산소, 에피네프린 준비 안 해요. 이미 호흡 안 잡힙니다. 목이 완전히 막혔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삽관 준비해요. 안 됩니다. 성대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부기가 너무 심해요. 의사는 환자의 입을 벌려 후두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모가는 완전히 부어 있었고 성대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럼 윤아는 카트 위에 있던 알코올 솜을 한 움큼 집어 자신의 손과 환자의 목 주변을 미친 듯이 문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윤아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볼펜. 광고 문구가 반쯤 지워진 싸구려 볼펜이었죠. 간호조무사가 멋대로 그걸 어디에 써요. 의사가 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의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지금 이거 안 하면 이 환자 몇 분 안에 뇌사입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보호자들, 의사까지 모두가 윤아의 손끝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윤아는 볼펜을 순식간에 분해했습니다. 뚜껑을 빼고 뒤쪽을 돌려 열었습니다. 잉크심을 쭉 뽑아냈죠. 파란 잉크가 손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속이 빈 플라스틱 관만 남았습니다. 지름 5mm 정도, 길이 10cm, 충분했습니다. 윤아는 소독솜을 한 번 더 꾹 눌러 환자의 목 앞쪽을 닦았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손끝으로 목을 더듬었습니다. 갑상연골, 울대뼈라고도 불리는 뼈였습니다. 남자는 튀어나와 있지만 여자는 덜 튀어나와 있죠. 윤아는 그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윤상연골, 갑상연골 바로 아래, 좀 더 작은 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기다. 윤아는 비상용 작은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이 아주 얇고 날카로웠죠.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잘 들어갈 거였습니다. 1cm, 딱 1cm만. 귓가에서 다시 한번 3년 전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깊이 자르면 식도를 다칠 수 있어.
너무 얕게 자르면 기도가 안 열려. 딱 1cm. 정확하게. 유나의 손끝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유나는 메스를 환자의 목에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었습니다. 슥. 메스 끝이 환자의 피부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었습니다. 얇은 붉은 선 하나.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초 후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붉은 피.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거즈로 재빨리 닦아냈죠. 절개 부위가 보였습니다. 1cm. 정확했습니다. 유나는 볼펜관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나는 관의 끝을 절개 부위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막이 관을 막고 있었죠. 유나는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스르륵. 관이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1cm, 2cm. 유나는 멈췄습니다. 더 깊이 넣으면 안 됐습니다. 관이 환자의 목에 박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관.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경고음만 삐삐삐 울려 퍼졌죠. 그리고 휙 벌어진 관을 통해 공기가 들이마셔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죠. 환자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부풀었다가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호흡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보라색이던 입술에 서서히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왔죠. 환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살았다. 숨쉰다. 보호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하늘을 올려다봤죠. 당직 의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말했습니다. 기도 확보됐네요.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해요. 바로 중환자실로 올리죠.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준비했고 다른 한 명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환자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산소 포화도 75%.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나는 환자의 목에 박힌 볼펜관을 고정했습니다. 테이프로 목에 단단히 붙였죠. 관이 빠지면 안 됐으니까요. 혈압 90에 60, 맥박 120, 빈맥이지만 회복 중입니다. 간호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연락했습니다. 지금 바로 올립니다. 유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는 피와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메스와 볼펜 부품들이 카트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환자는 이동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파란 볼펜관이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 피가 조금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밀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중환자실로. 유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를 살렸습니다. 3년 만에 유나는 다시 한번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환자는 살았지만 자신은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될 거라는 걸.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응급시술을 했습니다. 그것도 볼펜으로. 병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유나는 카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를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고 거즈를 치우고 피 묻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떨리기 시작했죠.
환자를 살릴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유나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주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나 씨, 잠깐 나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작되는 거였죠. 또다시 유나는 주임을 따라 간호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안에는 당직 의사, 원무과장, 그리고 야간 책임자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오늘 일 설명 좀 해주시죠. 원무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기도가 막혔습니다. 삽관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 오시기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요. 과장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의사 지시도 없이요. 환자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환자를 살렸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유나 씨,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습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자는 살았지만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이에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고 내일 정식으로 회의하겠습니다.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스테이션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렸으니까요. 설령 자신이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그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유나는 712호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시트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시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으니까요. 이정선은 중환자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의 부기가 가라앉고 호흡이 안정되자 다시 일반 병동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우연처럼, 아니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다시 712호에 배정됐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걷다가 712호 앞에서 발이 멈췄죠. 저 안에 그 환자가 있다. 내가 목을 뚫어 살린 환자.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이정선이 누워 있었죠. 노인은 아직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반창고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정식으로 기관절개술을 했다가 다시 봉합한 흔적이었죠. 유나는 수액 세트를 점검했습니다. 링거는 절반쯤 남아 있었고 속도는 적당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도 규칙적이었죠. 일부러 환자의 얼굴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간호사양.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내 목 살려줘서 고마워요.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기관에 관을 넣었다 뺐기 때문에
목이 쉬어 있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액 속도를 조절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눈이 유나의 명찰을 향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유나 맞죠? 유나의 등줄기를 차가운 전기가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명찰에 써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액병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나도 옛날에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어서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30년 전 내가 버리고 온 딸 이름이었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카트 바퀴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유나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손목을 빼냈습니다. 노인이 언제 잡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힘은 꽤 강했죠. 착각하셨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미안하다 유나야. 그 말에 유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간, 아니 30년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부르지 마세요. 유나는 노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유나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유나는 한동안 벽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렸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복도 끝 작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유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3, 파견직 간호조무사, 간호사 면허를 잃은 사람, 그리고 30년 전 버려진 아이. 유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양엄마는 말을 아꼈고 유나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몇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모는 미혼모였고 유나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다는 것.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다시는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 양엄마는 유나가 10살 때 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했죠. 유나야, 엄마가 너를 낳은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느낍니다. 친엄마 찾고 싶어? 양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엄마 한 명이면 돼요. 그 후로 유나는 친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도 알고 싶지 않았죠. 나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유나가 목을 뚫어 살린 환자로. 유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필이면 내가 살려야 했나? 그때 뒤에서 주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712호 환자 차트 좀 봤어요.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주임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이 환자분 보호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서 보호자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주임이 가고 유나는 다시 한번 712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친모가 누워있다. 30년 만에 만난 친모. 하지만 유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일 뿐이었죠. 다른 환자들과 똑같은. 유나는 사회복지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지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712호 환자분 관련해서 왔어요. 복지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이정선 씨죠.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복지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정보가 화면에 떴죠.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고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납부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 노숙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가족은요? 복지사는 몇 번 클릭했습니다. 가족관계 조회해 보니까 자녀 한 명 있다고 나오는데요. 딸이요. 근데 입양 보낸 기록이 있네요. 30년 전에.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양 보낸 딸 연락처는요. 개인정보라 저희도 함부로 연락할 수 없어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자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연고 노인으로 처리하면요. 유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를 찾지 않았다.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 유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뭔가 채워질 것 같았던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유나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죠.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야, 유나. 너 712호 환자 살린 거 맞지? 동료 간호조무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박이다. 볼펜으로 목 뚫었다며.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은데. 별일 아니에요. 무슨 별일 아니야.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병원에서 뭐래. 괜찮아.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회의 중이에요. 내일 최종 결정 나온대요. 에이, 환자 살렸는데 뭘. 상조도 모자를 파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징계받을 가능성이 컸죠. 동료가 가고 유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갔습니다. 밥은 거의 그대로였죠. 오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카트를 끌고 각 병실을 돌았습니다.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수액 바꾸고 기계적인 일들이었습니다. 712호 차례가 됐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선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만 조금 먹은 것 같았죠. 혈압 잴게요. 유나는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정선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120에 75. 정상이었습니다. 유나는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체온도 잴게요.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30초 후 삐소리가 났습니다. 36.7도. 역시 정상이었죠. 유나는 기록을 마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계속 걸었죠.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유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은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 변명 안 할게. 내가 나쁜 엄마였어. 널 버렸어. 그건 사실이야. 이정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야. 사랑했기 때문에 버린 거야. 유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해서 버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유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나는 19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 너를 키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이정선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널 좋은 집으로 보냈어. 너를 사랑해줄 부모님께 보냈어. 그게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유나는 문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 너는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미워할까?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유나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한번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해. 그냥 환자일 뿐이야. 다른 환자들과 똑같아.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환자를 돌보고 차트를 정리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712호로 돌아갔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노인, 유나를 낳은 사람, 그리고 버린 사람.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712호를 피하려 했습니다.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부탁해서 대신 돌봐달라고 했죠. 하지만 주임이 불렀습니다. 유나 씨, 712호는 유나 씨가 돌봐줘요. 환자분이 유나 씨만 찾으시네요. 유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트를 끌고 712호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선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쳤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약 드릴 시간이에요. 유나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약 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건넸죠. 이정선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나씩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죠. 유나는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선이 말했습니다. 너 양엄마는 괜찮으시니?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회복지사한테 들었어. 내가 양엄마 병원비 내느라 고생한다고.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청소 일을 했어. 너희 병원, 대학병원에서.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쯤 수술실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었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널 봤어.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너를. 이정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더라. 환자들 돌보고 뛰어다니고. 나는 멀리서 봤어. 내가 잘 크고 멋진 사람이 됐구나 생각했어.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술실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 이정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겠다고, 사고를 덮겠다고.
그 간호사 이름이 유나라고. 유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그게 내 딸이라는 걸. 이정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겁났어. 나서면 나도 잘릴 것 같았어. 그때 나는 너무 비겁했어. 또 도망쳤어. 유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교수, 환자, 그리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 그날 저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지 않았을 텐데. 이정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나빴어. 나는 평생 도망만 쳤어. 유나는 이정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야윈 몸, 뼈만 남은 손, 삶의 무게가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었죠.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요. 이정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뭘 들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두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뭐든 할게.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이정선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를 2번이나 버렸으니까. 유나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유나는 멈췄습니다.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생각했어. 내 딸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미워할까? 이정선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로 나온 유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죠. 저 여자는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2번이나 나를 버렸다. 유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나요? 버려진 건 변하지 않는데. 유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엉망이었죠.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유나는 병원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712호 사건에 대한 최종 회의였죠. 회의실에는 이사장, 원무과장, 간호부장, 그리고 변호사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712호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나 씨는 징계 대상입니다. 원무과장이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설령 환자를 살렸다 해도 법은 법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면 오히려 병원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살렸다는 스토리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나 가족이 소송을 걸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소송을 걸 사람이 없죠. 원무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이사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나 씨는 경고 조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이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유나는 놀랐습니다. 해고를 예상했는데 경고라니.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경고로 끝났다. 다행이야. 아니, 정말 다행인가.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뭔가 찝찝했죠. 그날 저녁 유나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양엄마를 만나러요. 양엄마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었죠. 우리 딸 왔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보고 싶어서요. 유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엄마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엄마, 혹시 제 친엄마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양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양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 입양 서류에 이름만 있었어. 이정선이라고.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널 보냈는지, 나도 몰라. 입양기관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양엄마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찾고 싶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양엄마는 유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나는 내 엄마야.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키웠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는 엄마예요. 양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유나는 한참을 양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병원 음식이 어떤지, 오늘 날씨가 좋았는지, TV에 뭐가 나왔는지.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죠.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엄마가 두 명이다. 한 명은 나를 낳은 엄마, 한 명은 나를 키운 엄마.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아니, 그런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 유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양엄마는 내 편이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병원으로 돌아온 유나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각 병실을 돌았죠. 712호 차례가 됐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죠.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깊은 주름 하나하나에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유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를 버린 후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유나는 기록을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선이 자신의 친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유나는 일부러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버린 사람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나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병원 이사장이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분위기였죠. 이사장 옆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죠. 유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3년 전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교수였습니다. 강 교수, 수술 실력은 뛰어났지만 권위적이고 오만한 사람,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유나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 오랜만이네. 교수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이 병원으로 왔다는 얘긴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교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예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죠. 좀 무모한 친구였습니다만. 무모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죠. 강 교수님이 이번에 저희 병원 외과 고문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사장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죠. 교수는 유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리고 이사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이 병원에? 유나는 퇴근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리고 변기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술실, 환자, 교수의 명령,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동료들. 왜 나를 따라와? 왜 나를 놔주지 않아? 유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결국 지각했습니다. 오후 2시 출근인데 2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주임이 눈살을 찌푸렸죠. 유나 씨,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유나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스크럽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카트를 끌고 병동으로 나갔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차트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혈압을 재다가 숫자를 잊어버렸고 약을 나눠주다가 환자를 헷갈렸죠. 유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늘 일찍 들어가요. 제가 대신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저녁 6시쯤 유나는 간호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병동이 제일 오래됐죠.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는 이사장, 원무과장과 함께 병동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각 병실을 들여다보고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간호 스테이션 앞을 지나갔습니다. 교수는 유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 유나 씨.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죠. 예전에는 간호사였는데 교수의 말에 이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예. 하지만 어떤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교수는 마치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니 다행입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교수 일행이 지나가고 유나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그냥 우연이야. 교수가 이 병원에 온 건 나랑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원무과로 호출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갔는데 회의실에는 이사장, 원무과장, 그리고 강 교수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12호 사건에 대해 다시 논의했습니다. 원무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주셨어요. 교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응급시술을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경고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렸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는 비웃듯 쳐다봤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법이에요. 이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고 조치로 결정했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수는 유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멋대로 판단해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죠. 결국 큰 사고가 났고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교수님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교수가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확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죠. 의무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원무과장이 말했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유나 씨, 이번 사건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내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유나 씨는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이요. 네. 환자 접촉 업무에서 제외하고 서류 업무만 하세요.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렸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교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유나의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항상 선을 넘어.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거야. 유나는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는 비웃는 표정으로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유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무너져가는 모습이었죠.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상황. 유나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죠.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유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712호 이정선 환자분 관련해서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분이 3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했다는 기록 있나요? 복지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있네요. 3년 전 10월부터 12월까지 청소 용역으로 일했다고 나와요. 유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여기 나오네요. 대학병원이요.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자신이 일했던 곳이라는 걸. 그때 그 사고가 났던 날 이정선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정선은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있다.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했는지, 만약 그 증언을 받을 수 있다면, 유나는 712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선은 침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정선은 돌아봤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수술실에서 뭘 들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유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 모두 말해주세요. 이정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수술실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죠. 수술은 끝났고 의사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명이 남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장이었죠. 이정선은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정선을 보지 못했죠. 환자 상태가 안 좋네요. 가족들이 난리칠 것 같은데.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실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지시한 거잖아요. 기록에는 제 지시가 없어요. 간호사가 멋대로 한 거로 돼 있죠. 이정선은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나라는 간호사요. 비정규직이니까 자르기 쉽죠. 교수의 말에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CCTV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정선은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라는 이름을 기억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유나가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걸. 유나는 이정선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죠.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남긴 건 없나요? 이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겁이 나서 그냥 나왔어. 하지만 내 증언은 할 수 있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이정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그날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뭔가요? 수술실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 테이블 위에. 아마 누가 놔둔 것 같았는데.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녹음기를 봤어요. 응. 불이 켜져 있었어. 녹음 중이었던 것 같아.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녹음기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나는 청소하고 나왔으니까.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유나야. 이정선이 불렀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나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한다. 유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녹음기. 만약
그 녹음기에 대화가 녹음돼 있다면.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녹음기가 아직 남아있을 리 없었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사흘 후 유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장, 강 교수, 원무과장, 간호부장, 그리고 외부 변호사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 712호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설령 환자가 살았다 해도 법은 법이죠.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그게 규칙입니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원무과장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규칙을 어기고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유나가 말하려 했지만 교수가 끊었습니다. 그때도 멋대로 판단했죠. 결국 환자가 사망했고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이번 결정은 파견 계약 해지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고요. 네. 병원 지침 위반으로 파견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이정선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712호 환자 이정선 씨가 증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증언이요. 무슨 증언을? 3년 전 유나 씨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교수의 얼굴이 굳었죠. 이정선이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3년 전 대학병원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했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이정선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강 교수와 병원장의 대화, 유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한 대화, CCTV를 없앴다는 대화, 모두가 이정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 교수는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증거 있습니다. 이정선이 조그만 USB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누군가 놔둔 것 같았는데 녹음 중이었어요. 이정선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청소하고 나갈 때 그 녹음기를 주워왔어요. 혹시 필요할까봐. 강 교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외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사자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합법입니다. 병원장이 동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죠. 강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장이 USB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회의실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네요. 가족들이 난리 칠 것 같은데.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실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록에는 제 지시가 없어요. 간호사가 멋대로 한 거로 돼 있죠. 강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라는 간호사요.
비정규직이니까 자르기 쉽죠. CCTV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사장은 강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는 땀을 흘리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오해입니다. 그건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고, 오해라고요. 명백한 증거인데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강 교수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교수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이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죄송합니다. 3년 전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병원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파견 계약 해지는 철회하겠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간호사 면허 취소 건도 재심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 변호사를 붙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겨우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이정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이정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어. 나도 일자리 잃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이정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도 도망쳤고 3년 전에도 도망쳤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유나는 이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고마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정선은 울먹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 편은 될 수 있잖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정선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양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죠. 엄마, 제 친엄마를 만났어요. 양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712호 환자가 친모였다는 것, 3년 전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증언해줬다는 것. 양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거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양엄마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편해지려면 언젠가는 놔줘야 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엄마가 웃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너를 키운 엄마.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낳은 엄마도 내 인생의 일부야. 둘 다 받아들이는 게 힘들겠지만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유나는 양엄마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3년 전 사건 재심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무죄 받을 수 있어요. 유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재심 준비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을 섭외하고 증거를 정리했죠. 이정선도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몸이 약했지만 법정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정선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심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작았습니다. 방청객도 많지 않았죠. 유나, 양엄마, 이정선, 그리고 병원 관계자 몇 명뿐이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변호사는 USB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선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정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실했죠.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유나, 3년 전 의료사고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양엄마가 유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딸은 잘못한 게 없어. 이정선도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 역시 원인 무효로 봅니다. 면허를 회복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잃었던 것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양엄마와 이정선과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셋이 나란히요. 양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운 엄마예요. 이정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린 엄마예요. 유나는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둘 다 저한텐 엄마예요. 이정선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 해주면 안 되는데.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 이정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세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삶이. 3년 동안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죠.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간호사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환자를 진짜로 돌보는 간호사. 규칙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간호사.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의료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재심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간호사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3년 만이었죠. 면허증을 받아들었을 때 유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 유나, 자격번호, 발급일자, 종이 한 장이었지만 유나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잃었던 정체성, 빼앗겼던 권리, 무너졌던 자존감, 모두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면허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유나에게 정규직 간호사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유나를 불렀죠. 유나 씨, 우리 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환자실이든 응급실이든 원하는 부서로 배치해드리겠습니다. 유나는 감사했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게 맞을까?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나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고 거리는 따뜻했죠. 유나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다시 간호사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유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간호사,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환자를 돌보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내 길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완화의료, 말기 환자 돌봄.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습니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편안한 마지막을 돕는 곳이었죠. 유나는 그 정보를 읽으며 무언가 끌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몇 군데 호스피스 병동에 전화했습니다. 간호사 구인이 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대부분 경력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3년 공백이 있어서요. 호스피스는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유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알아봤죠. 그러던 중 한 작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었죠. 유나 씨 이력서 받습니다. 한번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유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그 호스피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환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원장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죠. 유나 씨 앉으세요.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지만 최대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력서 잘 봤어요. 3년 공백이 있네요. 유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 누명, 간호사 면허 취소, 그리고 최근 무죄 판결. 모두 말했죠. 원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겨냈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호스피스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유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센터는 작아요. 병상이 20개밖에 안 돼요. 간호사도 5명 뿐이고요. 하지만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봅니다. 원장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씨,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유나는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 유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날 저녁 유나는 양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새 직장 구했어요. 호스피스 센터요. 양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유나는 양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곧 나아질 거예요. 제가 더 잘 돌볼게요. 양엄마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유나는 712호를 찾아갔습니다. 이정선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이정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쉼터요. 노숙인 쉼터.
거기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올래요. 이정선은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작은 원룸이지만 같이 지낼 수는 있어요. 당분간만이라도. 이정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 나는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제가 간호사니까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이정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이정선은 유나의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둘이 지내기에 충분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사는 거였으니까요. 이정선은 조심스러웠고 유나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이정선은 집안일을 도왔고 유나는 건강을 챙겼죠. 어느 날 저녁 유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뭐 하세요? 저녁 만들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유나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요리를 오랜만에 해봐서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이정선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어. 유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힘들어요. 이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천천히 해. 나는 기다릴게. 유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복잡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건 일반 병동과 달랐으니까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줄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죠. 유나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회, 꿈, 사랑, 미움. 모든 감정을 들었죠.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유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래 남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죠. 다행이야. 이제 쉴 수 있겠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났죠. 장례식 후 할아버지의 딸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편하게 해주셔서.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있어서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어요. 유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생각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환자들은 유나를 좋아했고 동료들도 유나를 믿었죠. 이정선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어느 날 유나와 이정선은 양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요양병원에서요. 양엄마는 2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딸들 왔네. 딸들이라는 말에 이정선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딸이라고 불러주시는군요. 양엄마가 이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유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정선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양엄마는 이정선을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선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요? 봉사활동. 노숙인 쉼터에서 청소 봉사 같은 거. 내가 도움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 유나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할까요? 정말, 네. 저도 봉사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하고 음식 나눠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선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치유가 됐죠. 2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았죠. 어느 날 원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새로운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려고 해요. 좀 더 큰 규모로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병동의 수간호사를 유나 씨에게 맡기고 싶어요. 유나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나 씨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니까요. 유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병동 설립에 참여했죠. 1년 후 새로운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나무빛 병동. 누구도 혼자 아프지 않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개원식 날 유나는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병동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수간호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양엄마와 이정선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양엄마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이정선이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개원식이 끝나고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폐암 말기였죠.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긴 아파도 혼자 두지 않는 병동이에요. 같이 버텨볼게요. 할아버지가 유나를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니 양엄마와 이정선이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더 오른쪽으로. 저기 햇빛 잘 들어오는데. 두 엄마의 뒷모습은 어쩐지 닮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티면서 살아온 시간도, 누명을 썼던 시간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버틴 시간도 모두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한 긴 여정이었구나. 진료실 벨이 울렸습니다. 다음 환자를 알리는 벨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도 같이 해봅시다. 복도에서는 새로 입사한 젊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지. 환자를 돌본다는 게 뭔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유나는 다시 한번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복도, 밝은 병실, 환자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유나가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병원을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가면 이정선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주말에는 양엄마를 만나러 갈 거였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유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지쳐 쓰러지지 않고 건네는 작은 진심 한 번일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으며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유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